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트러시 9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9주차 2교시에는 저작권 이야기 좀 하고 유튜브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0주차에는 AI 리트러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유튜브와 저작권, 네. 저작권이라는 건 우리 영어로 이제 카피라이트거든요. 카피라이트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카피, 복사, 뭐 라이트, 권리. 그러니까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창작자에게만 있는 거죠? 네, 창작자에만.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 카피라이트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정상이라는 개념도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자, 저작권, 내 창작물은 내 것. 내 창작물은 나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 법으로 정해서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뭐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창작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함으로 해서 내가 만든 나에 의해서 전적으로 만들어진 나의 순수한 창작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것이 뭐 질이 높든 낮든 일단 나의 순수 창작물이 생기는 거고 그 나의 순수 창작물은 다른 사람은 나의 허락 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직 저작권자만 그 창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변형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가 등의 권한도 그 창작자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내가 저작물을 만들고 어디에 이걸 신청해가지고 뭐 그게 통과되면 그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그 창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생기는 권한. 자, 그리고 아이디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의 완성된 창작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리지널이어야 된다. 오리지널. 복사본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리지널. 자, 저작권에 대한 몇 오해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걸 좀 가져와서 썼는데 수익이 없는데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돈을 벌 목적도 없어요. 저작권 위반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작권 위반은 수익 창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감상했느냐 또는 타인과 공유했느냐 타인과 공유했다.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창작물을 나 혼자 감상했다. 나 혼자 감상했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인과 공유했다. 공유하는 순간 바로 저작권 위반인 거죠. 타인과 공유하면서 제가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해도 그 수익 창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육 영상인데요. 이건 내가 교육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출처를 남겼는데요. 그래도 저작권 위반이에요. 네. 이런 것들 다 오해입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 줄 알아요. 수익이 없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했거나 출처를 남기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아닌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사용했는데 유튜브에서 수익이 창출되던데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유튜브에 사용했는데 수익이 창출됐어요. 수익이 창출됐다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까?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돈을 저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유튜브가 돈을 줬겠지 하는 생각은 오해이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저작권의 유효 기간이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라고 들어서 베토벤 곡을 사용했는데
위반이래요. 베토벤 곡을 내가 연주할 때만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내가 연주할 때만. 만약에 베토벤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한 걸 내가 갖다 썼어. 그러면 베토벤의 그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위반이 아니겠지만 그 연주한 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 연주 자체에 대해서는 또 위반이 되는 거죠. 그 곡을 사용했다면 그 곡을 연주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이죠. 짧은 시간 사용하면 괜찮죠? 1분 이내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단 1초라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알림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내 거를 침해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 봤더니 뭐 그 사람이 큰 뭐 그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막 이렇게 당신 내 걸 위반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또는 뭐 영상을 차단할 수도 있겠죠. 영상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야, 그거 내 건데? 왜 너 맘대로 썼니?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야, 너 그것으로 인해서 돈 좀 벌었어? 야, 그러면 그거 원래 내 거니까, 어? 그번 돈의 몇 퍼센트는 날 줘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만약에 재판으로 가서 어떤 소송을 한다면 사실은 그 저작권자, 창작자에게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대 사실 50만 말해도 양반인 거죠. 한 80%를 줘라, 90%를 줘라, 막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하거나 심할 때는 영상이나 채널을 이제 삭제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수익을 배분받으려고 하는 거죠. 합의 봐서. 채널주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결정권이 없어요.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덕 저작권자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사용한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고 있다가 그것이 아주 유명해져서 큰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저작권자인데 하면서 그 수익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 된 거죠. 오히려 저작권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널주. 근데 이제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채널주가 아니라 네, 그 이제 좀 뭐 짧은 기간을 사용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주려고 유튜브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짧은 시간에 저작물이나 의도치 않은 촬영에서는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뿐이지 저작권 위반은 맞습니다. 저작권 위반은 맞다. 그래서 이제 공정사유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작품 비평이나 뉴스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 비평이나 뉴스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어, 그,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새로 개봉하게 되면 우리 유튜브에도 정말 그 영화에 관한 영상들이 진짜 많잖아요. 새로운 영화에 대해서. 그것 그냥 그 영화에 대한 작품 비평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공정 사용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오히려 그 영화사 측에서 더 좋아하죠. 영화사 측에서는 그렇게 그걸 많이 권장하는 거죠. 근데 뉴스 보도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도 또 이렇게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도 그 제2의 창작물. 제2의 창작물 같은 경우는 또 만든 사람이 또 다른 또 저작권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공정 사용에 가까운 경우, 네, 짧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정 사용이.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유튜브에서는 1년 이내를 공정 사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홍보 자료로 사용할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보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영화 같은 거 새로 영화 나왔을 때, 음, 또 설명이나 의견 등 다른 요소가 많은 경우, 그럴 때는 제2의 창작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원본 저작물과 주제가 달라지면은 더 사실 좋겠죠. 그러니까 제2의 창작물로 인정한다는 뜻은 설명이나 의견 등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을 경우에 원본 원본 저작물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2의 창작물 인정해서 공통성에 가깝게 보는 거죠. 음. 출처를 밝히면 아무래도 좋겠죠? 저 이름이나 제목, 출판사, URL 이런 거. 자, 공정 사용인지 아닌지는 유튜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소송으로 결정되는 거죠. 재판으로.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저작권법에서 좀 알아보고요. 저작권은 이제 뭐 완전 모든 것들이 다 소송에서 재판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조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다 사실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개념인 공정사용의 개념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유튜브 대해서 우리 좀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자, 여러분 요 화면이 이제 무슨 화면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노래 불렀었죠? 노래.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지금 녹화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지금 안 돼요. 여기 안 돼서 제가 일단 화면만 보여드리고 이 노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 따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쓰는 이 프로그램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그 따로 이제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광고가 나왔네요. 잠깐만요. 음. 네. 제가 이제 금방 이제 저작권을 위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정사용으로 봐달라고 해야겠죠. 네네. 이렇게 하여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제 이 노래를 제가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요. 예전에 정말 이게 우리 큰 소원이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나만의 텔레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나만의 텔레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 시작, 유튜브의 발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이게 로고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있었어요. 변형이. 네.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요런 오른쪽에 있는 요 로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U는 너, 당신, 튜브는 미국에서 이제 TV로
이제 말아야지는데 유튜브는 그래서 당신의 TV, 당신이 원하는 TV 이런 뜻이죠. 당신의 TV, 당신이 원하는 TV. 유튜브 시간 하나의 TV라는 거예요. TV. 슬로건은 Broadcasting Yourself.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이게 슬로건이죠. 네, 너 자신을 방송해라. 네. 유튜브라는 회사는 스티브 첸, 체드 얼리, 자베드 카림 이런 사람 설립자인데 나중에 이제 팔았죠. 구글에. 네. 수잔 보이치키. 네, 근데 뭐 팔았는데 사실은 팔고 나서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죠. 음. 자, 취급 품목은 동영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 이렇게 유튜브에 처음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일하던 스티브 첸, 체드 월리, 자이드 카림이 2005년 2월 14일 공동 창업하게 됐습니다. 첸과 자이드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엔지니어였고 헨리는요 웹 디자이너였죠. 자, 유튜브는 스티브 첸의 아파트에서 찍어둔 파티 비디오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자 자신이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홍보 차원의 멘트에 불과하고, 네. 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사실 동영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스 뿐이었죠. 슈퍼볼 공연에서 제니 잭슨의 가슴을 쫓아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우리가 대신 하다 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 정도 생각해서 출발했던 거죠. 이렇게 실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이름을 만드는데 얘들이 고민을 했어요. 듣기에 좋고 외우기도 쉽게끔 두 음절이어야 한다. 알파벳 일곱 자 이내여야 한다. 두 음절에는 각각의 또 의미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소셜, 하나는 미디어 의미를 담아야 한다. 이런 어떤 이름을 정할 때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회사 이름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헐리가 유튜브라는 이름을 내놓았게 됐고 그래서 텐이 좋아 너무 멋져 라고 적극 동의를 하면서 유튜브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자, U는 모든 사람을, 튜브는 미국 성어로 TV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는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 이런 의미를 담게 된 거죠. 네.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하게 됐고, 2005년 4월 23일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어요. 자회드가 이제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배경으로 찍어 올린 18분짜리 영상을 이거 동물원에 나, 미에또 주, 이게 이제 최초 영상인데,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동물원이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코끼리지요. 이 코끼리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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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점은 바로 코가 길다는 것입니다. 뭐 딱히 이 말밖에는 할 게 없군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유튜브의 매력을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동물원과 나는 코끼리 코에 대해 짤막한 설명이 전부이지만, 재미가 전혀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게 바로 유튜브의 매력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유튜브의 매력. 동영상을 만드는데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 거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뭐 먹는 근데 그때 먹방도 좀 약간 그 생소했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멋진 먹방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먹방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저는 뭐 사실 지금도 100% 이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더 이해가 안 갔죠.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욕을 해. 근데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냥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막 그것들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 그런 것들이 사실 유튜브의 매력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 한 개인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으로 이제 느껴진 거죠. 유튜브는 이제 2005년 11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죠.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유튜브의 매력에 넘어간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고 2006년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은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 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게 상호 교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유튜브를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했다. 네.
타임은 유튜브가 값싼 기기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비디오를 촬영 편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냥 당시에 이제 웹 2.0이라는 것들이 이제 더 올리기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거죠. 톱다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동시시킨 뭐 이런 세 가지 혁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당시 타임지에서 이제 언급을 했고, 뭐 창업 1년 만인 2006년 7월 유튜브에는 하루 6만 5천 개. 뭐 지금은 장난 아니죠. 하루 영상을 보낼 수가 1억 걸 돌파했다. 지금은 뭐 사실은 이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구글이 2006년 10월 유튜브는 인터넷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극찬하며 유튜브를 인수했어요. 구글이 2006년에 인수했어요. 인수. 아, 근데 사실은 인수 안 했으면 뭐 장난 아니었죠. 지금. 네. 구글의 유튜브 인수에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은 그냥 경악했고, 이거는 유튜브가 TV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훔쳐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동시에 유튜브가 또한 콘텐츠 도둑질을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죠. 자, 그래서 어, 켄 올레타가 구글 뒤에서 유튜브에서 방문자들이 본 것은 대부분 UGC, 매우 짧은 자체 제작 동영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죠. 네. 근데 이제 애완동물 묘기, 재기발랄한 농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참상, 제니 잭슨 같은 무슨 사건 등 상대들이 업로드한 것들 이런 거. 자, 유튜브는 좀 더 유명 TV 프로그램 영상이나 스포츠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등으로 사용자 폭을 넓혔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유튜브만 나왔을 때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런 지상파나 메이저 미디어에서는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메이저 지상파의 방송을 유튜브에서 볼 수는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뭐 MBC, 뭐 지상파, KBS, SBS, 뭐 뉴스 다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자, 근데 처음에 이제 애초 처음에 어떤 지상파 메이저 영상들을 갖다 쓰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용자들이 직접 녹화한 거예요. 직접 녹화해서 공유한 것으로 이제 그것을 업로드해서 쓰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를 일으킨 거죠.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이제 많았어요. 당시 유튜브의 최대 약점은 바로 저작권 침해였어요. 전통 미디어 그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죠. 그래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스티브 발머는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죠. MTV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비아컴 회장 썸너 레드스톤은 유튜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소송을 피하는 길은 이를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사람들의 욕구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아컴은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대는 유튜브 편이었어요. 이미. 사전에 콘텐츠를 감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유튜브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하지만 이후에도 저작권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유튜브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유지하는 대신 유튜브 원작자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도록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유튜브와 구글의 영향력 증대를 두려워하면서도 콘텐츠, 광고 사업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단기를 두드렸던 미디어 그룹들이 유튜버 공존을 선택했고 그런데 유니버셜, 소니, EMI 등 글로벌 음원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들이 디지털 음원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 수익을 누리고 유튜브에서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아무런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비아컴 역시 유튜브와 화해하고 콘텐츠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유튜브 역시 독창적 저작권 보호 시스템인 콘텐츠 검증 기술을 개발해 파트너들이 저작권 보호는 물론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식으로 발전해요 한 거죠. 네. 유튜브는 초창기 저작권 침해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후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 파트너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유튜브가 이제 발전 2007년 뭐 사실 저희 유튜브 있는지도 몰랐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유튜브 접한 한 2018년 정도 정도 됐으니까요. 네.
뭐 여기 이제 싸이가 나왔는데 싸이가 사실 유튜브를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뭐 싸이가 나왔을 때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지 유튜브 영상 저는 안 본 건 아니죠. 유튜브 영상 저는 안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유튜브에 큰 매력이 빠지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반중독자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안 보려고 지금 대단한 부단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튜버 정치 2008년 미국 대선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의 동영상이 이메일이나 전단지에 의존하던 기존 선거 전의 양상 완전히 뒤바꾸고 나왔다. 2008년에 이제 누구랑 누가 붙었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잖아요. 그렇죠? 2007년 7월 유튜브는 CNN과 함께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 녹음 방송을 본 사람은 오히려 CNN보다 더 많았다. 특히 유튜브의 혜택을 받은 것은 이른바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는 표치거든. 버락 오바마.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는 말은 오바마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동영상 플랫폼과 SNS의 도움을 크게 받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우호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지지 세력을 확장해 갔다는 거죠. 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13명 가운데 7명이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 입후보 소식을 알렸는데 다는 오바마가 압도적이었다. 유튜브를 활용한 오바마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상대 후보 공화당의 존 맥케인과 비교하여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완전 큰 차이를 보였던 거죠. 존 맥케인의 거의 뭐 2배 이상이었죠. 2008년 대선 직전 버락 오바마닷컴 유튜브 채널은 2천만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지만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 존 맥케인닷컴 채널은 200만 건. 여긴 10배가 넘는 거죠. 네. 이는 맥케인 지지자들의 연령이 오바마 지지자들보다 높아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활용이 서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 선거와 정치에 미친 유튜브 영향력을 반영한 신조어가 등장한다. 정치의 유튜브와는 동영상 중심으로 보고 느끼는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정치 담론이 읽고 쓰는 텍스트 중심의 정치 담론을 대체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튜브를 매개로 한 이른바 동영상 선거와 정치가 이미지 정치를 더욱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정치는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었다. 2009년 미국 의회는 유튜브의 공식 채널을 개설했으며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역시 선거 전국에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이렇게 진화하게 된 거죠. 유튜브와 싸이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012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10억 뷰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줬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동영상 등이 유튜브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튜브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싸이가. 유튜브 덕에 세계적 가수가 된 싸이의 사례가 치달하듯 2010년대 들어 유튜브는 K-팝 열풍의 지론지로 큰 주목을 받았죠. 2NE1, 빅뱅,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2PM, 원더걸스 등 국내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면서 큰 세계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따른 것이죠. 2013년 소녀시대는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를 제치고 유튜브 뮤직 어워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유튜브를 매개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팝 열풍을 잘 보여준 사례다. 네. 이와 관련 문화평론가 강명석은 소녀시대가 유튜브 뮤직 어워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레이디 가가나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보다 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리는 없죠. 없지만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면 소녀시대를 비롯한 한국의 인기 아이돌은 이미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의 가수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의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반인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어떠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 한국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 네. 자, 기존의 가장 큰 플랫폼 바로 뭐였습니까? TV였죠? 네, 방송이었죠. 발전한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어차피 TV니까. 앞으로의 주목받는 플랫폼은 뭡니까? 유튜브죠. 둘은 경쟁적 관계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좀 살짝 알아봤습니다. 이번 구두자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